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 당의 공천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저들도 어떤 극적인 결단을 할 개헌선거 대지할 수 없겠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신당 돋보기입니다. 과연 신당이 되겠어? 뭐 이런 이제 꽤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만연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성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더 그런 이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7월 24일 그러니까 그제죠. 24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그 정당 개수가 무려 48개가 있더구만요. 정당 등록이 완료된 공식 정당이 지금 48개가 있고 그다음에 6곳에 지금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금 이제 등록을 완료하고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다시 격돌하는 양당 구도로 총선을 치를 거냐 아니면 제3지대를 도모하는 이러저러한 세력들이 세력화에 성공해서 그 새로운 어떤 선택지를 제시할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한 9개월 남은 22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신당 창당의 어떤 흐름을 좀 그 지금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저 슬라이드 그 기사들이 지금 다 7월 최근 기사들입니다. 지금 양양자 의원이 지난번에도 일전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확정하고 지금 5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8월 2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지금 예고했고 그에 앞선 8월 19일이나 20일 경에 지금 먼저 광주시당을 창당할 예정이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우리 양양자 의원이 지금 광주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무소속으로 있지만 이제 한국의 희망이라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 무소속을 이제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어쨌든 상당히 의욕을 지금 앞세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인재들이 같이 결합해서 바람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저 인터뷰 마지막 부분 보시면 10월 11일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고 거기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금 이런 이제 단기 목표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구울에 내년 총선에 도모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우측은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새로운 당, 가칭 새로운 당이라는 당명을 확정하고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정의당 그룹도 있고 뭐 제3권력이니 뭐니 등등 뭐 지금 몇 군데서 더 신당 창당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인 것 같아요. 저분은 뭐 대선에도 출마했고 이미 신당을 만들어 봤잖아요. 제3지대에서 정당을 운영해 봤던 분이고 이분이 지금 최근 뭐 4, 5일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출마할지 지금 뭐 모든 걸 열어놓고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껄끄러운 상황이고 본인이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기회가 박탈된다라면 당연히 정치인은 자기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감을 느낄 거고 그에 따른 어떤 유승민 전 의원의 지금 고심 어린 그런 저 인터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말 그대로 심심풀이 땅콩입니다. 최근 1년간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뭐 엊그제 이제 그 검색을 한 거니까요. 최근 1년간 네이버에 가시면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주요 이슈나 뭐 사람 이름 키워드로 그 연간 또는 일간, 주간 이런 버즈량, 검색량을 이제 그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신당을 도모한다는 양양자 금태섭 전현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최근 지금 신당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많아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지금 제3지대 어쨌든 제3당의 지위를 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네 개의 키워드로 이제 최근 1년간 그 데이터랩의 검색량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연초록색이 지금 유승민 의원의 그 버즈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빨간색이 양양자 의원, 황색 선이 이제 정의당 버즈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버즈량을 보면 종종 뭐 정의당이 버즈량이 높을 때도 있고 뭐 하지만 평균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버즈량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하고 관계가 굉장히 소원하고 뭐 그냥 껄끄러운 상황이어서 지금 공개적인 어떤 언론 플레이보다는 뭐 페이스북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입장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버즈량이 제3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맨 왼쪽 작년 7월 4일 날이 저희가 작년 6월 말부터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를 범보수 범진보 나눠서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의 버즈량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에 뭐 범보수에서 한동훈, 홍준표와 거의 뭐 오차범위 안팎의 선두를 다투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였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보도된 직후에 유승민 의원에 대한 관심이 저만큼 급증했다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다시 이제 버즈량이 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 가장 높은 버즈량을 보였던 시점은 역시 그분들이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 이제 추세선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제 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그 정책 도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예의 깊게 좀 주의 깊게 좀 그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뭐 지난 대선 이후에 일관되게 지금 유승민 의원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정부 여당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뭐 매우 비판적인 그런 그 논평 또는 뭐 입장들을 많이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7월 23일, 21일, 18일 뭐 최근 세 차례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이제 그 포스팅한 내용을 좀 캡처를 해온 건데 서희초등학교 교사 죽음과 관련해서 정부가 뭐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지금 쏟아낸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뻑하면 이제 카르텔을 이제 깨부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카르텔부터 없애라.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노 액션 뭐 토크 온리. 그러니까 행동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정부다. 뭐 정말 이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부 여당에서 보면 굉장히 뭐 곤혹스러운 그런 비판일 텐데 어쨌든 조선일보가 유승민 전 의원을 뭐 여당 폭격기라고 했던데 이건 뭐 정권 폭격기라고 저는 이제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신당 창당 뭐 필충 조건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 이 사유 중에 하나가 이유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급 인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지적들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작년 7월부터 이제 쭉 그 매월 지금 그 범보수 범진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를 해오고 있는 이제 테이블을 이제 지난 1년간 걸 좀 정리를 해온 건데 역시 이제 이건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사 개요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는 저희 리서치뷰 자체 조사고요. 원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표본은 각 회당 1000명,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부터 지금 유승민 의원이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20%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요직을 맡지 않고 벌판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거의 어금버금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일단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신당을 도모한다라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는 거다. 거기에 이제 지금 범보수 적합도 조사에 저희 조사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꾸준히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일정한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만약에 뭐 정치라 뭐
역사라는 게 뭐 만약이라는 것은 뭐 쓸모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 당의 공천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저들도 어떤 극적인 어떤 선택을 결단을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치권 일반에서 말하는 신당의 어떤 성공 조건으로 지지 기반, 뭐 지역이 됐든 뭐 세대가 됐든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위원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최근 조사인 6월 29, 30일 역시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의 세대별 그 정치 성향별 응답 결과를 지금 정리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역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자, 유승민 의원은 지금 저 조사에서 최근 6월 말 조사에서 30대에서 범보수 후보 중에 유일하게 20%대 지지를 얻었고요. 50대에서도 20%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층에서 20% 중반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님 저희는 이제 중도라고 제시하지 않고 어느 쪽도 아님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중도층에서도 10%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지지 기반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이제 그 지지를 받고요. 특히 30대 지지율이 가장 높고 특히 중간층 그리고 이제 합리적 진보 외연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당 성공 조건으로 이제 과연 이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신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 거냐. 당연히 뭐 총선은 이제 대선처럼 뭐 단기 필마로 나가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 253개 지역구 특히 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상당수의 어떤 인재들이 함께 이제 내년 총선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재 영입, 인재들이 이제 얼마나 몰려들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거 이제 저 밑에 각주가 잘못됐습니다. 저거 이제 통계청이 매년 이제 발표하는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인데 밑에 각주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는 만년 꼴찌입니다. 신뢰도에죠. 뭐 작년 국회 신뢰도가 24% 역시 꼴찌였고요. 꼴찌는 그냥 국회가 떼놓은 당상이고 그러니까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뭐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보다 더 일 잘하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고 참신한 인재들은 널려 있다.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 신당을 도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결단하고 신당에 결합할 거냐.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냐 지내지 않았냐 이게 어떤 그 참신한 인재 기준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이 뭐 정치 염증 불신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발표되는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은 뭐 만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저건 넘사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현직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참신한 인재들은 전국에 널려 있다. 그래서 인재를 널리 구한다라면 저 부분도 결코 극복 어려운 그런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지금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당의 어떤 흐름 특히 뭐 예전에도 종종 신당을 도모하는 그 시즌에 그 관심을 모았던 빅텐트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만들어진다라면 정말 지금 같은 그 정치 상황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기식 정치에 정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어떤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가 오히려 거대 양당을 능가하는 일당이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과연 판을 그런 어떤 태풍이 일어날 수 있는 세판짜기를 제3지대를 도모하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어떤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제 신당 창당 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체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되겠어? 뭐 신당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그 말들을 주변에서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설마가 정치를 바꾼 사례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봐왔고 지금도 진행형이죠. 여기서 이제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
지금 화면에 있는 슬라이드에 그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손을 들고 있는 저분 성함을 맞추는 겁니다. 저분이 이 저때 사진이 언제냐면 1985년 2.12 총선 다음 날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킨 이제 총선이 이제 2015년 12대 85년 12대 총선이었는데 저분이 직전에 이제 그 정말 과감한 귀국을 하고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완전 정치 규제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김영삼 대통령과 군사 독재의 종식, 그다음에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저 두 분이 힘을 합쳤고 결국 총선 25일 전에 신민당을 창당하고 67석이라는 제1야당의 어떤 돌풍을 일으킨 이제 직후의 사진인데 저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행동하는 양심, 그러니까 부정한 저 권력을 보면 담벼락에 침이라도 뱉고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다라고 정말 목 놓아 말씀하셨던 분이죠. 행동하는 양심 하면 떠오르실 텐데 저분의 이름 석자를 맞추시는 겁니다. 85년 2.12 총선은 정말 총선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당을 만들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급조된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온갖 방해 공작이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서울 지역에 14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14명 전원이 당선될 정도로 그만큼 어떤 군사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신민당이라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총선에서 여실히 민심이 폭발했던 그런 하나의 사례죠. 오른쪽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 1, 2년 전만 해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뭐 1, 2% 지지를 얻을까 말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노무현이 설마 이인재를 꺾고 대통령이 되겠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뭐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였죠. 그런데 이 노무현 후보가 무슨 조직이나 자금으로 그런 큰 어떤 돌풍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시대를 흐르고 있던 민심과 어떤 맞물리면서 그런 어떤 태풍을 일으켰던 거고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는 이변을 썼던 거죠. 왼쪽 아래 사진은 뭐 저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마스크를 끼고 있죠. 당대표로 당선된 헌정 최초로 30대 제1야당 대표 이준석이 당선된 직후에 당기를 흔드는 사진인데 뭐 저 당시에도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30대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리라고는 뭐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60%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힘에 얻고 등에 얻고 결국 제1야당 대표가 되는 이변을 연출했죠. 뭐 이런 이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뭐 2015년인가 16년인가 프랑스 총선에서도 뭐 앙마르슈라는 정당이 그 당시에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않던 정당이 거의 뭐 3분의 2에 육박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사진은 이제 최근 5월 달인가요? 그 태국 총선 전진당 대표죠. 총선 직후에 이제 일당이 된 피타림 짜른랏.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저 대표가 이제 지금 밝게 웃는 인터뷰 사진인데 태국의 수도 방콕이잖아요. 태국 수도 방콕. 방콕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33개가 있답니다. 근데 전진당이 33곳의 후보를 다 냈고 3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32곳. 수도 방콕에서. 그리고 태안 한 곳도 단 4표 차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도 방콕을 휩쓴 거죠. 당대표가 지금 43살이잖아요. 43살. 40대.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어떤 그 정치적 이변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태국, 뭐 프랑스, 독일, 미국 등등 여러 곳에서 지구촌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이 시민혁명, 정치혁명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에 살펴본 신당이 과연 뭐 세력을 모으고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면서 내년 총선에 그
의미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하겠어라는 그런 어떤 비관론들이 지금 팽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십 년째 더 나쁜 X와 덜 나쁜 X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그런 정말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겹다. 그래서 지금 정치 꼴도 보기 싫고 정말 내년에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심이 저는 들끓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 지방선거 투표율이나 아니면 일전에도 소개드린 정말 최악의 여론조사 응답률 뭐 기타 현장을 뛰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이제 민심들이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뭐 정말 세계 헌정사상 뭐 최고의 어떤 명예혁명을 이뤄낸 그리고 부당한 어떤 권력에 끊임없이 항거했던 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의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과연 제3의 선택지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참신한 인물 그리고 그런 리더십,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라면 내년 총선에서 정말 거대 양당 구도를 종식 균열을 내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양당 그러니까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반한 양당 구도는 깨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시기가 언제냐인데 그게 내년이 될 거냐 아니면 또 미뤄질 거냐. 근데 이전에도 이미 그런 뭐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신민당 사례라든가 옛날 정주영 회장이 이끌었던 그 통일국민당 24석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은 또 38석으로 역시 3당 원내정당을 구성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어떤 그 선거 때마다 그런 제3지대를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그런 것들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그 제3지대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그냥 지금까지는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사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그러니까 최근 20년이죠. 강산이 2번 바뀌는 20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당 총선에서 얻었던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과 양당이 아닌 제3지대 뭐 저기에는 이제 통합진보당, 정의당, 기타 정당들의 이제 지지율이 다 포함된 거죠. 제3지대 3분위로 구분을 해서 고정 지지층과 전략적 교차 투표층을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최근 20년간 5차례 총선 동안 민주당은 평균 34.3%를 득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6.7%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은 대략 30% 중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약 3분의 1에 좀 못 미치는 29%가 5차례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전략적 교차투표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민주당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은 대략 30% 초중반으로 추정되고 제3지대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 그 선택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세력이 출현한다라면 저 제3지대를 지지해왔던 약 30% 안팎의 국민 플러스 양당의 염증을 느낀 이런 국민 일부가 어떤 정말 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금 우리 현실 정치권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소개드린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어떤 정치 거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에는 군부 독재 종식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대의가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고 그분들은 어떤 민주주의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였다면 지금 우리 국정이나 그 여의도를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올 4월 말 저희 정기조사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최대 위험 요인이 뭐냐. 1순위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입니다. 무려 과반의 국민이 대통령 국정 리스크를 꼽고 있어요. 여당의 그 위험 요인으로. 그러면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1순위로 꼽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리스크, 야당 당대표 리스크를 지금 가장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이런 시절이 과연 우리 수십 년 정치 역사에 존재나 있었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오늘 그 키워드로 이제 가마솥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여론조사는 가마솥 안에 간을 보는 것처럼 전체 국물을 대표해서 우리가 뭐 한 스푼으로 전체 국물 맛을 보듯이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도 가마솥 이야기로 말씀을 끝을 맺을까 하는데요.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인류가 지금 나앉아 있는 뭐 이런 내용 표현으로 비유를 하던데 지금 뭐 전국 세계 곳곳이 지금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폭염 파업 지금 뭐 굉장히 심상치 않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가마솥 안에 지금 편안히 앉아 있는 정치인들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가마솥이 벽이 있으니까 뭐 웬만한 이런 태풍이나 비바람에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지만 이게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상황이 바뀌면 그 정치가 정말 몰락하는 것도 모르고 다 몰락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가마솥 안에 앉아 있는 정치인들이 연상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특히 민주당이 그렇죠. 지금 벌써 이제 현역 의원 뭐 50% 경선하면 50% 감점 뭐 이런 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내 지역은 괜찮겠지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마가 사람 잡고 설마가 정치를 바꾼 사례들 앞에서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결국 정치는 늘상 크고 작은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또 지금 신당을 도모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년 총선을 도모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정치 운명을 뒤흔들 개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나 아렌트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 정치에서 새로운 것은 늘 기적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기적은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그 행렬은 결국 이 쌍방향성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의 22대 총선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또는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7월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